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미국의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우려에도 시장 유동성의 힘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양적 완화 종료 우려가 약화된 것이 호재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상승하며 사상 최고인 14,164.53포인트에 40포인트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46%, 0.3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의 실적 부진과 중국의 비제조업 지표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공공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52%, 0.21% 하락한 반면 프랑스는 0.27%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의 2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 56.2에서 54.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긴 것이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부양 기조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전미 기업경제연합회 주최 연례 정책 컨퍼런스에서 비용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경제 회복세를 강화하고 고용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 높은 통화 부양 정책을 유지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따른 잠재적인 비용이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당 기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가 주식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으며 자신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핏 회장은 CNBC에 출연해 주식은 4년 전과 비교하면 싸지 않다면서도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하면 투자 가치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 장기 국채 투자는 가장 우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이달 투자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3월 센틱스 투자자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10.6을 기록해 전월보다 악화됐을 뿐 아니라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전월 15.8에서 8.3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마이너스 27.8로 전월 마이너스 21.8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로존 투자 환경이 악화된 것은 지난달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유로존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 매물의 2010선으로 내려왔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제 537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무엇보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억제책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제 3% 넘게 큰 폭으로 밀리면서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퀘스터 발효에 대한 우려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 부진 그리고 시퀘스터 발동으로 하락했는데 정작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 방침이 투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전인대도 개막을 하게 되죠.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마감 동향 점검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과 함께 선물 옵션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감했는데 뉴욕 증시는 또다시 반등하며 마감됐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100포인트를 돌파하여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다우지수는 14,127포인트까지 38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3,181까지 12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지수는 1,525까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캐스터 발동과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이 수그러들며 재차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어 전략 후강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4일 만에 14,100포인트 돌파에 성공하며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6년 만에 최고치를 재갱신하였고 종가 기준으로 2007년 10월 12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수로 장을 마감하여 사상 최고치 14,164포인트 돌파까지 불과 50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시캐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글과 유틸리티주를 중심으로 상승하여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향후에도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3월 투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10.6으로 전월 마이너스 3.9와 예상치 마이너스 4.3을 크게 하회하고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동반 급락하여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기존의 양적 완화 조치를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웠고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 삭감 조치인 시캐스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으며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9월까지 정부의 예산 지출을 확대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여 시캐스터 추가 협상에 대한 돌파구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소매 유통, 유틸리티, 통신, 전자, 상거래, 생명공학, 금융바이오 등 91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64%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9개, 나스닥 100종목 중 62개, S&P 500종목 중 31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률 60%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베스트바이와 야후가 3% 이상씩 상승하고 아마존, 구글, 월마트, 홈디포, 인텔, 마이크론, ACC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으며 구글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또다시 2.4%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며 대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중장기 상승 추세 지속 중으로 매수 지속 전략입니다. 다우지수가 14,200포인트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향해 카운팅에 들어간 상태로 다우를 중심으로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 증시가 동반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에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전개되고 있으니 공격적 투자보다는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뉴욕 증시 무난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정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야간 선물지수 마감 동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일 주간시장에서 선물지수가 정강 후약으로 큰 폭으로 좀 밀렸었는데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95포인트 상승하며 267.70에 맞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고점 267.80, 저점 266.65로 1.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1,787계약으로 이틀 연속 급감하며 연휴를 제외할 경우 3월물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부진한 거래를 보이면서 만기를 앞두고 불안한 상태에서 눈치 공방이 전개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에 267.00 전후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으나 미국 증시가 개장 후 안정감을 보이며 반등을 시도하자 상승폭을 늘리며 장마판 최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매니 96계약, 외국인이 22계약 매도하고 기관이 96계약 매수하여 이틀 연속 매는 매도대 기관은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장중 뚜렷한 매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다 장마판 외국인은 중립으로 기관은 매도 우위로 마감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지수의 상승으로 콜은 10에서 25% 상승하고 풋은 10에서 25% 급락하였습니다. 선물 지수의 상승으로 주간 시장에서 급락했던 콜 옵션이 반등하고 주간 시장에서 급등했던 풋은 급락의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한 0.6% 정도 하락 마감했던 국내 증시 상승 출발 가능할까요? 오늘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2030포인트에 근접하였으나 중국 증시가 3.65% 폭락하고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앞세운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 공세로 하락 반전에 2010포인트를 위협하며 정강 후약에 마감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 환율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을 제외하면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삼성증권 등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며 장중 내내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풋은 급등한 반면 콜은 급락하여 일주일 이상 콜옵션과 풋옵션이 박스권에서 짧은 단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종합지수 1970에서 2030포인트, 선물지수로 263에서 27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 지속되며 종합지수 2000포인트 안착하 2030포인트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나 선물과 옵션 코드러플 위칭 데이를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매 때문에 박스권 고점 돌파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물은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선물 옵션은 만기까지 박스권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선물지수 263에서 27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3월 만기 지수를 전망해 본다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65에서 27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 종합지수 2020포인트 선물지수로 268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면서 종합지수 2010에서 2030포인트 사이, 선물지수로 266에서 269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의 눈치 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지수 268.5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66.00 전후에서 청산하거나 매수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무조건 손절매한 후 시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고점은 종합지수 2025, 선물지수 268.50, 저점은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6.0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지수 265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70포인트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4에서 상한선 270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매도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풋매도 또는 강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풋매도 또는 스트릿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 상승 시에도 모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풋매도는 지수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축소 시 모두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풋매도는 기존의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인 저행사가 콜 매수에 고행사가 콜 매도에다가 풋매도를 추가하여 지수가 크게 하락만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강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풋매도는 기존의 강세 풋 스프레드 전략인 저행사가 풋매수 플러스 고행사가 풋매도에 풋매도를 추가하여 지수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나 지수 하락폭이 클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전략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림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풋옵션 매도 비중을 콜에 비해서 2배로 높인 것으로 지수가 박스권일 때 콜과 풋옵션 양쪽에서 프리미엄 매도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클 경우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지수가 낙폭이 클 경우에는 풋매도에서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공격적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 상하이 증시가 3.6% 정도 급락했습니다. 선전지수도 5% 넘게 내렸는데 결국 최근 발표된 부동산 억제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투자자들이 놀라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양회 때문에 이 내용을 살짝 다뤄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워낙 어제 충격이 큰 부분이라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3.65%나 하락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이 있었는데요. 상하이 지수는 2010년 11월 12일 날 5.1% 급락세가 나타난 이후 최근 들어서는 어제가 가장 큰 낙폭이었고 선전지수도 5.3%가량까지 폭락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은 국무원이 이달 초에 발표했던 주택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직격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중국 GDP의 10% 전후 수준을 차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뉴욕 증시에서 비중 있게 새벽에 다뤄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의 내용은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주택 매도 금액의 1%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매매 양도 차익의 20%를 통일함으로써 기존의 1%를 내려버린 그 선택에서 선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주택시장의 매매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냉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투기적 목적을 엄단한다는 것이 방침이지만 어제 증시 하락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택 양도 차익 과세안은 전 원자바오 총리의 마지막 작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환원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건 이제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시진핑 리컨창 체제가 네.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지도부가 오늘 이제 출범하는 그 장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2월 14일이었죠.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달 20일 날 국무원이 이 부동산 매매와 투기 목적을 엄단하기 위해서 이 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현재 마련한 부분이 이달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도 차익의 20%로 그 통일한다는 내용이 가장 이제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두 번째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최초 납입 금액의 비중을 높이고 주택 대출 금리도 올려서 그 시행하는 등 이런 그 투기적 목적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선을 긋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고 시장의 그 파장까지도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새로운 지도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증시가 크게 하락한 여파를 인해서 세율을 조정해 줄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정이 나와야 그 중국 증시에 어려운 부분이 좀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숙제로 남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곧 진정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큰데요.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양회 그 시작과 시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좀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상으로 볼 때 이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을 경우 주택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급락이 나타났고 이는 증시에 그 중국 증시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 차익의 20% 수준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 회복이 단기간에는 다소 그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인대가 1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하락한다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이 하락했다는 반발 심리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그 세율 조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실질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에 주는 충격도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긴축 이행 후퇴의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그 토픽이나 안건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져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그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로 연속 회의로 열리게 됩니다.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내용에서는 유로존 긴축 이행에 대한 반발 기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또한 경고성 메시지도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제금융의 트로이카 합의가 불발되고 있는 키프로스에 대해서도 구제금융 이행의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이프러스나 키프로스로 불리고 있는 유로존의 작은 국가인 키프로스는 지난달 24일 날 대선을 치렀고 보수파 민주 연합당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EU 정책에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표류 중인 구제금융 이행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키프로스는 EU와 IMF로부터 100억과 70억 유로의 그 구제금융 내용을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당선자가 EU의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속도를 낼 수가 있겠고, 특히 키프로스의 은행권의 투자 자금은
러시아 투자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트로이카 실사단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실업률과 최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도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실업률 수치는 여전히 좋지 않고요.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관련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1월 실업률 수치,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11.9%, 그리스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27%, 두 자릿수인데요. 1월 대비해서도 0.1%가 현재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U의 실업률 수치는 10.1%로 유로존 실업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그 베페 그릴로 당수 5성 운동의 대표격인데요. 최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유로존 탈퇴 여부를 온라인에서 투표로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EU 쪽에서도 EU나 유로존에서도 현재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성 운동의 베페 그릴로 당수는 반 EU와 유로존 탈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옛 통화인 리라화로 돌아가자는 그 강성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라는 점에서 유로존이 경계감을 좀 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개혁과 긴축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들이 다시 그 머리를 맞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열리게 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2월 달에는 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7년 중기 EU 예산안의 합의가 그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 금액 한도 설정, 이런 부분이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영국과의 조율, 이런 부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현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집권당인 보수당이 일부 패했기 때문에 EU 탈퇴 관련된 그 국민투표 움직임,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융거래세 도입에 미진한 국가에 이를 빨리 도입하는 권고사항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탈리아가 부채 감축 노선에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중국 악재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어제장 2000포인트 이상에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거센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수급적인 면에서 투신권의 매도, 그리고 뭐 필두로 한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뭐 중국 지표 악화가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특히나 중국 하락 관련해서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정유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그 전형적인 중국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 그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견조하게 꾸준히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12거래일 중에 11거래일 이상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결국에는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수급적인 문제가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서 코스닥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MWC 2013이 이제 끝나면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특히나 갤럭시 노트 8인치 이제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MWC를 통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의 화웨이라든지 GTE의 상당히 공격적인 시장의 선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더 상승 추세로 이끄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코스닥 시장 정고점 돌파 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 종목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어제 일단 그 안랩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정치 테마주 상당히 시장의 과열과 그리고 일단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안랩 같은 경우에는 시청도 상당히 큰 종목이고 네.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가 최근에 상당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8,000원대에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5,000원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서 거의 6,000원 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SBS 미디어 홀딩스의 주가, 밸류에이션 가치보다는 훨씬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 유입을 일으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아마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부품주 관련해서 중국향 이제 부품주들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MC넥스도 GTE의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WC를 통한 그 GTE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어제 MC넥스도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NHN도 그 웹보드 규제안 철회 소식에 따라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장 정리부터 들어봤고요. 말씀 중에 코스닥 시장 가장 중요한 수급이 정리가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코스닥이 요즘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년간 깨지지 못했던 박스권이잖아요. 550도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미 과열이다. 장기적으로 코스닥을 내다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앞으로 전망을 해서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550도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랑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는 무조건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지금 그 이전에 가장 이제 최근에 고점이었던 543이 이제 지난 10월경에 찍고 거의 한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죠. 47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기관이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IT와 그리고 바이오와 엔터 이런 관련주들을 사면서 543까지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3, 4분기 그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그 실적들이 나오면서 그런 어닝 모멘텀들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오던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다른 게 지금 일단 4분기 실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성장 스토리로 시장에 올라가죠. 일단 코스닥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일단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꿈과 희망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코스닥인데 가장 시장의 우려감은 결국에는 실적 부분인데 그런 우려감들이 4분기 실적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올해 한 4월부터 5월까지는 아주 길게는 5월까지는 충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급적인 면과 그리고 어닝이 우려감들이 완벽히 해소됐다는 점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충분히 제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부품주와 그리고 최근에 IT 부품주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섹터들 위주로 시장의 재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50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고 네. 앞자리 수가 바뀌는 6으로 바뀌는 시점까지도 충분히 상승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시캐스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랠리, 중소형주 랠리는 길게는 5월까지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하지만 그 550선을 뚫는 과정에 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네. 예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수익률 좀 더 짧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전략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수급이 좋고요. 어닝으로도 해소된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시면서 수년간 깨지 못했던 550선 돌파는 무난하겠고 56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해서 좀 관심을 둘 만한 코스닥 업종 가운데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IT 부품주, 바이오 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해외에서 악재가 너무 많아서요. 좀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발 문제와 그리고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적인 면 아무래도 계속 작년부터 쌓여왔던 매수 차익 누적 잔고의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출회 여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3월물과 6월물의 스프레드 차이도 이제 봐야지만 과연 이 매수 차익 잔고가 롤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만기를 통해서 출회가 될 것인지 이런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스프레드는 한 1.7에서 8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롤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번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롤오버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충분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시장의 어떤 그 수급적인 면에 의해서 숨고르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장 전략이랑 관심 종목까지 간략하게 묶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장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SBS 이제 지주회사가 되겠죠. 지주회사 자회사 SBS가 있고요.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어떤 기간의 수급적인 이유로 최근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사실 주가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 저평가 매력에 충분히 부각되는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그 지상파 TV의 광고 요금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한 7%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013년 EPS가 아마 SBS 기준으로 한 30% 정도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 주가에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6,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6,500원 정도, 네. 또 손절가는 한 5,3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5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주주총회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신사업에 진출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불투명성과 글로벌 경제 개선의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편의점도 물가 잡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라면과 우유 등 일부 생활용품을 대형마트 순으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4대 그룹이 30건에 가까운 대규모 내부 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대 그룹의 내부 거래 공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6억 7,2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년 주주총회 시즌에 각 기업들이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해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인가요? 예,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주총회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신사업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주총안건의 신사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그룹들의 핵심 계열사들이 공시한 2013년 주주총회 공고안에 따르면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외 이사 변경 등 통상적인 안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주주총회 정관 변경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경쟁적으로 표방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제약업계는 일부 업종과 기업의 경우 신사업을 진출을 이번 주총회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네,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는 국내 대표 기업들 역시 이유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들 기업이 추가 신사업을 진출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선 새 정부의 정책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등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어떻게 당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 사업 진출이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올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기업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침체에 가게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가격 인하에 나선다고요?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도 가격 인하에 동참합니다. 예.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 리테일의 편의점 CU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라면과 우유 등 일부 생활품목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GS25도 300에서 400여 가지 행사 상품을 선정,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요. 세븐일레븐도 지난 1일부터 가공우유 8종의 가격을 평균 21.6% 할인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상품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편의점의 물가 잡기가 동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8강에 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서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명실공히 세계무역 8강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감소하고 있어 기업 간 양극화가 한층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통계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무역 8강에 올라섰습니다. 세계무역 순위는 미국이 중국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선진한 데 반해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무역 8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간 수출 양극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경부에 따르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 2001년 42.9%에서 2011년에는 3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거의 없어 세계시장 1위 품목 개수도 경쟁국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별 수출 1위 품목수를 보면 중국이 1431개, 미국이 589개, 일본이 229개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는 6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한편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이렇게 4대 그룹이 수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고 합니다. 내부 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이 30건에 가까운 대규모 내부 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이들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하고 6억 7,2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업 집단별 위반 건수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순이었습니다. 과태료는 삼성이 4억 646만 원, SK가 1억 6,477만 원, 현대자동차 6,015만 원, LG 4,160만 원씩 부과받았습니다. 공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지용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견, 미공시 6건 등입니다. 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시장, 유가증권 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 15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